혹시 여기 계신 스님들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시는지. 현대사회가 보면 외롭다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좀 외로워야 이웃이 그리워지고 외로워야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외로움을 느낄 시간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웃은 아예 사라져버린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전공이 이제 칸트 전공입니다. 칸트를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철학자가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이 한국말로 어떻게 연계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삶이라, 생각, 정신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언제 우리가 고독해져 본 적이 있는가. 현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선생님들 저기 쉬는 시간에 뭐 하시나요? 잠시 이렇게 일을 보시다가 좀 막간의 순간이 있을 때, 그럴 때 뭘 하시나요? 쪽잠 자시는 건 참 아름다운 삶이네요. 근데 아마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연세가 계신 분들이네. 그런데 젊은 친구들 같으면 아마 잠깐 중간에 시간이 나면 휴대폰을 들 것 같아요. 서울역에 내려서 저 전철을 타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모습은 한 칸에 앉아있는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다 핸드폰 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내 옆에 누가 앉아있고 누가 힘들게 서서 지금 혹시 불편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마을자치, 뭐 동네자치, 또 주민자치, 시민자치, 뭐 여러 자치자치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치는 딴 게 아니라 이웃이 있는 세상 만들기라고 봐요. 사라져버린 이웃을 어떻게 다시 이웃이 있는 세상으로 만드느냐. 이게 아마 근원적인 문제일 거라 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시골 이제 할머님을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자리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상녀가 나가는데, 상녀를 그 짊어진 이웃 사람들, 곡을 하는 뭐 우리 상주들부터 있지만은 북을 치고 그 이렇게 그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왜 옛날에 어르신들 다 그게 아시죠? 상녀가 막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돈 좀 집어넣으면 또 나가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상당히 우리 그 선조들이 해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슬픔을 그래도 조금 달래는 놀이로 성화시키는 대단히 예술적인 어떤 지혜가 있었던 분들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게 그 뭡니까 산자락으로 올라가서 그 돌아가시는 분을 안장할 때도 제가 그 관이 입관되는 걸 보는 순간에도, 관이 어디를 봐요? 되게 입관할 때 마을을 내려보게끔 안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바로 그 떠나는 분도 이웃이라는 것이잖아요. 떠나는 분도 이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사회는 정말 그 문 열어놓고, 정말 그 고구마를 삶으면 나눠 먹고, 뭐 떡을 하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나눠 먹고, 그러던 우리들의 그 이웃들이 있었던 세상이었잖아요. 비록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던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는 집이 16층인데 16층에서 이렇게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아래층이나 위층에 계신 분들이 같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럼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 꼴에 대학에 있는데 내가 그래도 좀 모범을 보여야 되겠어. 뭐 젊은 친구든 연세 드신 분이든 제가 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당황해하고요. 네. 연세 드신 분은 그래도 자네는 좀 기특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동의 사람들도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웃이 불편해져 버렸나?
어쨌든 제가 오늘 강의를 온 수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포인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자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 같이 고민해보자는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한 겁니다. 아무래도 자치를 다루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저는 이제 특징이 공동체가 와야 되겠다. 이걸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점인데, 그럼 이 공동체가 왜 와야 됐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것은 서양의 근대화가 동양으로도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서양의 근대화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게 우리 근대화로 넘어왔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서구 근대화 과정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저는 중세가 한 1300년 되죠. 1300년은 긴 역사 동안에 종교의 배경을 둔 국가였다면 근대는 바로 시장이 중심이 되는 국가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죠.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도 조선이나 고려 이런 불교라든지 유교가 중심이 된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서양에는 기독교가 중심이 된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가 국가를 관장하는 그런 행태를 쥐고 있었고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방식이 바로 이 전통사회가 갖고 있는 동서양의 다 특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국가들의 단점이 뭡니까? 이상하게도 신분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신분이 생겨서 그 귀족과 천민이 갈라져서 천민으로 이렇게 분류된 그 계층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어떤 결실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세상에 누구나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구는 어떤 그 선택받은 인간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는 이렇게 버림받은 자로서 낮은 자리에 있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림받은 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주류 계층에 못 끼우고 이렇게 버려졌던 계층들이 우리가 보통 아는 소위 이 상인, 농민, 공민, 그죠? 이런 산농공상에서 사를 뺀 농공상이 되게 이제 그런 계층에 속했던 거죠. 우리도 보면 사가 위에 그러면 농공상이 맨 밑바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은 시장에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팔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시장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세상을 바꾸고 싶겠죠? 그래서 시장을 중심에 두고 뭡니까? 성 중심의 사회를 밀어내는. 그래서 아마 유럽으로 어르신들 여행을 가보시면은 이 성이 있으면 그 성당, 큰 성당이 있으면 거기에 시청이 있고 이렇게 늘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만큼 이 권력계층과 종교계층이 같이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근대에 와서 외곽에 뭐가 생깁니다. 시장이 들었어요. 이 시장이 중심이 돼서 거대 도시가 생겨나요. 이 시장 도시가 종교 중심 도시를 무너뜨리면서 나타나는 이 세계가 근대 세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성직자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상인이 중심된 사회로 바뀌는 이게 우리가 상인을 우리가 보통 근대 시민혁명 할 때 그 시민이 다름 아니라 상인을 말한단 말이죠. 그걸 이제 부르주아지란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중심이 된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자기가 가진 결실을 가져갈 수 있는 사회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보면 시장이 중심이 되면 시장이 갖다 주는 장점은 누구나 노력한 만큼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점의 장점이잖아요. 근데 단점은 뭐죠? 시장의 단점이 뭡니까? 그 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성과에 따라 분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성과에 따라 분배시키면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좋은 세상인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상당히 그래서 시장은 모두에게 열린 사회에서도 시장은 모두에게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을 낳게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돼서 시장이 국가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시장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초월한 시장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어느 국가를 넘어서 있는 국가를 넘어선 시장의 권력층이 바로 뭡니까? 다국적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이죠.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기업들은 국가의 권한을 국가가 통제하거나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의 정보력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기업이 되어버린. 어쩌면 기업보다 더 높은데 국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게 기업일 수도 있는. 이래서 소위 말해 국가 초월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자본시장을 흰우비에 다니면서 이 전 세계를 시장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가면서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저희 대구 쪽에도 뭐냐면 서울에 집이 있고 직장만 대구에 와서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 공부는 서울에 시켜야 되겠고, 그죠? 직장은 어쩔 수 없으니까 대구에 와 있는데, 이게 결국 뭡니까? 시장 때문에 대구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면, 이걸 국제적으로 보면 동남아인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이 좋아서, 한국의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서 한국 사람하고 살고 싶어 왔느냐, 아니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왔느냐. 이걸 따져보게 되면 자본은 지금 뭡니까? 민족도 갈라놓고 있고요. 가족도 찢어놓고 있고요. 동료도 찢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본과 함께 작동을 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전부 경쟁사회로 만들어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네가 살면 내가 죽고 이런 논리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무한 감시와 무한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이게 가족도 가족이 아니에요. 저녁에 가족들이 만나면 서로 피곤해서 지쳐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아이는 아이대로 학교 가서 시달려서 막 부모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남편과 아내는 직장에서 지쳐가 돌아와서 막 그냥 귀찮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이 가도 경쟁과 가도 어떤 이런 이 뭡니까 이 긴장들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굉장히 흔들어 놓고 있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써놨지만 이 엠파이어란 말은 요즘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학문에서는. 이게 결국 뭐냐면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그런 조직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본의 힘이 국제적 글로벌화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가를 넘어서 버렸고 민족을 넘어서 버렸고 그러니까 민족을 이쪽 나라로 또 저쪽 나라로 막 이동하다 보니까 이 북한 민족이 돼버리고 문화가 다문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점점 더 이질적이 돼가는 거예요. 이질적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더 심각한 어디냐면 오프라인 시대가 끝이 나고 온라인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었어요. 하버드 대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학위증을 주는 것을 국제 무대가 허락해버리게 되면 한국의 대학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돈 버는 것보다도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게 어마어마하죠. 내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강의를 해가지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버린다.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엄청난 이율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고회사가 붙어서 이 경제적으로 이제 이해관계를 서로 조율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그 온라인의 이 어떤 확장 과정이 점점 심해지면서 오프라인의 돈이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또 어디로 이동해요? 이제는 국가를 넘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으로 이동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오프라인에 할아버지가 지금 오늘 아픈지, 오프라인 할머니가 오늘 외로운지 관심 없어. 온라인에 들어가서 모두들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을에서 도시로 넘어온 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로 넘어온 게 더 문제예요. 이런 상황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점점점 사람들 사이의 이웃이 점점점 무너지는 가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망상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들어가서 상상된 존재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정말 미래는 암담한 상황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심리학 용어 중에 분리불안이란 말이 있고 융합불안이란 말이 있죠. 융합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융합될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분리불안은 분리될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불안은 어떨 때 많이 나타나요? 분리불안을 많이 갖는 사람은 혼자 살기 힘든 사람들이 분리불안을 많이 겪어요.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님 따라 오일장터에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오일장터에 가던 어머님이 내가 배가 고파서 뭐 좀 사달라는데 빵 좀 사라는데 빵을 안 사주고 어머님이 돈 없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울기만 해요? 땡깡을 부려도 엄마는 가는데. 제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따라가면서 울어요. 따라가면서 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어머니한테 분리되면 못 산다는 생각 때문에. 중세시대 서양 기독교에서는 하나님한테 분리되면 못 산다 생각해서 성당에 가서 하나님한테 어쨌든 같이 어머님 젖꼭지에 물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안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 동양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에서 버림받으면 못 산다 생각해 자연 앞에 제사 지내고 나무 앞에 제사하고 강물에 제사 지내고 바위에 제사 지내고, 그죠? 요즘도 이사 갈 때 날 잡고 뭐 결혼식 날 잡고 하는 것도 자연이 버리면 큰일 난다. 자연이 그래도 원하는 대로 가야지.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이 뭡니까? 분리될까봐 불안해했던 시절이죠. 근데 이 분리불안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홀로 서지를 못해요. 자꾸 의존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의존하게 되면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독립되고 싶죠. 자, 독립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결합되는 거 싫겠죠? 결합되는 게 싫은 게 뭐예요? 융합되는 게 불안한 거잖아요. 융합 안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분리불안에서 융합불안으로 넘어온 게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온 거예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래서 근대 이후 도시중심사회, 시장중심사회로 되면서 뭐예요? 누구랑 같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어디 같이 좀 하자 그러면 싫다 이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가자도 싫다 이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면 좀 같이 하자면 싫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뭐냐면 혼자 이고자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점점 심하게 이동해 오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 마음이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찰에 절에 가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서 물건 팔고 이윤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해야죠. 계산해야지. 의심하고 계산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대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데카르트가 무슨 말 했어요? 데카르트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했죠.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했던 그 말이 왜 유명하죠? 그게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 이스님께서 저한테 선생님, 선생님 대학 교수도 돈 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성북구에 좀 못 사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자금을 좀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하도 속이고 이게 사기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분이 또 어떤 사람인지 나를 또 속이고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 아닌가 싶을 때, 당신 나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죠? 라고 묻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래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 말은 뭐예요? 조금 의심 좀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내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생각 좀 해봐야 되고, 내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상대를 좀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사회에서 시장이 중심된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웃을 못 믿고, 이웃을 의심하고, 이웃이 잘 되면 내가 도태하고, 이웃이 못 되고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경쟁과 의심을 통해서 삶의 구조가 만들어져서, 교육에도 시장이잖아요. 요즘 시장이 교육 시장 아닙니까?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좋은 학과 보내려고 그러고, 그게 다 뭡니까? 돈벌이 잘 되고, 그죠? 가정도 시장이 돼버렸어요. 왜요?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할 때, 야, 너 직장 어디 다니나? 너 월급 얼마나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 좀 있어? 너 대학은 어디 나왔어? 그거 따져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걸 따져보면 네 상품 가치 얼마고, 내 상품 가치 얼마고, 우리 상품 됐네. 오케이? 그래서 결혼하는. 이거 보면은 결국 어떻게 보면 결혼도 계약이고, 결혼도 거래고. 이렇게 보면은 시장이 아닌 곳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집에서도 아이가 공부 잘하면 조금 못된 짓 해도 귀엽게 보이고, 공부 못하는 놈이 못된 짓 하면 더 못해 보이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현대사회가 시장이 과다하게 지배하는 사회가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이웃이 사라져버린 사회가 왔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제가 서울자치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본 적도 있는데, 이 서울도 보면은 지역 사람들이 올라와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여기 다 뭐하러 오세요? 고향 부리고 왔거든요. 이웃 부리고 왔다고요. 여기 뭐하러 왔어요? 돈 벌러. 성공하러. 그 서울은 뭐냐면 성공을 향한 권력의 도시였지, 이웃을 만드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도시가 거대할수록 이웃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그러면 한국 내부적으로 볼 때는 어떠냐? 일제 식민지를 겪었거나 나라가 반동강 나버린 이런 분단의 시대를 경험한 이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요즘 친구들 보면은 너무너무 좀 어떻게 보면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를 상실하고 국가를 분단되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뼈아픈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뼈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요. 혹시 그분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초대 문교부 장관 한 사람. 안효상 선생님이에요. 민족대종교에도 많이 관여하셨고, 이 안효상 선생님이 내놓은 책 중에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일민주의라는 책입니다. 한일자의 백성민자의 주의. 그래서 이 일민주의라는 그 책이 한 5, 6편 얇은 책인데, 그 책 페이지를 딱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 앞에 이승만 대통령 각가에게 바침이라는 헌정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안호상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피를 나는 운명은 공동체다.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런 말들이 그게 자주 나와요. 한일자, 백성민자. 우리는 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당시 슬로건이 뭉치며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어요. 그러니까 약자들로서 강대국들의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분단이 되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똘똘 뭉쳐야 산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조국 근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국가가 중요했고요. 민족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한국 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갖고 역할을 했죠. 그런데 국가가 국가 구성원에게 가다하게 지배를 하거나 민족을 가다하게 요구해서 다양한 삶을 통일시키려고 하면은 가정에서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너무 많은 통제를 받으면 탈출하고 싶듯이 국가가 국가 구성원들을 너무 구속하면은 구성원들이 탈출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 탈출에 대한 욕구가 한국 사회가 서양 사회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조국 근대화를 국가 중심으로 근대화를 해왔고, 서양처럼 밑에서 상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이게 저항해서 만들어진 그런 근대화가 아니라 우리는 위에서 명령을 통해서 근대화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 아래에서부터 민중들의 어떤 서민들의 저항을 통해서 이게 근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군사 정권과 함께 결합된 조국 압축 근대화라는 의미로 명령식으로 근대화가 됐다. 그래서 교육도 뭡니까? 명령식 교육이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가지고 답을 알려주면 빨리 외워가지고 못 외우면 얻어맞고, 그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혹시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국민교육원장 아시죠?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교육원장, 그죠? 그거 못 외우면 막 혼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탕자 나무고 까시고 떼고 오돌오돌 한 거 그걸 가지고 못 외운다 때리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 역사를 타고났다 막 그걸 열심히 외웠다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나라는 단어보다 우리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나보다 우리가 강조된 사회였고, 나를 희생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 문제는 일단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 군사 정권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그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 중에 1987년 6월 우리 이제 민주항쟁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87년 6월 이후에 뭐가 생겨납니까? 우리 사회에? 대통령 지선제가 이제 관철이 되고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한참 많이 유행을 탔던 운동들이 뭐 있습니까? 87년 6월 이후에. 참여연대에서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어떤 국가 중심, 민족 중심의 이런 그 사회 구조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화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갱실련이 있고 환경연대가 나오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민운동이 굉장히 확산됐고, 그때 NGO라고 하는 NGO, No 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그죠? 정부 없는 운동, 조직 없는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시민운동이 갖고 있는 특징이 거전운동의 특징과 다르죠. 제가 지금 여기 용어 쓴 걸 보면은 국민시대, 민중시대, 시민시대, 지방부 다중시대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국민시대와 민중시대의 상황은 국가가 중심이 돼서 국가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야 했던, 국가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를 저는 나름대로 그 표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시대라는 말을 써보는 건데, 그 당시에 이건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어떤 우위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적으로 또 어떤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군사 세력과 결합이 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땅 투기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불합리하게 획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겨났을 때, 그때 굉장히 그 못 가진 계층들이 분노하고 소위 말하면 어떤 군사 정권에 대한 저항, 독재에 대한 저항, 저희들 학생 시절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런 저항 운동을 할 때 가장 그 자주 등장이 민중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저 민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국가에 의해서 가진 자들의 지배 억압받았던 서러움이 있는 그런 저항자들을 지칭하는, 그래서 저기 노동자가 들어있는 것이고 저기에 어떤 그런 못 가진 자들이 들어있는 개념으로, 그래서 저 민중 개념은 굉장히 뭡니까? 투쟁적입니다. 더군다나 마르크스 같은 이론들의 관계에 대해서 계급적 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계급적 투쟁 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런 민중운동적인 노선이 87년에 와서 많이 누그러져죠. 누그러지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저런 사회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시대 시민은 뭡니까? 도시 중산층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민중운동 시절은 불법적이라도 그냥 투쟁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합법적 저항운동으로 바뀌죠. 그래서 합법적 감시운동으로 바뀌게 되고, 굉장히 사회가 그래서 시장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옮겨오면서 이제는 합리적인 시민들에 의해서 세상을 바꾸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으로 이동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있잖아요. 다 시장에 물들어가지고 다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못 가진 층과 가진 층 사이의 계급적 의식은 사라진 것 같은데, 점점점 이렇게
서로가 남남처럼 돼가는 그런 사회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다중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이 상황과 관련해서 강화문에 모여들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 이론가들은 되게 다중이 출연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강우병 그 관련해서 쇠고기 나왔을 때도 그때도 다중이 출연했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그 다중이란 말은 뭐냐? 다중은 생활 세계에 있는 생활인들을 말합니다. 그럼 사실 이번에도 강화문에도 나와서 가족들끼리 나와서 그죠?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서 같이 무슨 옛날 같으면 머리띠 메고 뭐 노동투쟁하듯이 앞에 뭐 돌진하고 뭐 진두지휘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되는 것도 거부하고 누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막 우리를 끌고 가는 것도 거부하고 그냥 생활 속에 있는 우리들이 가서 이런 세상은 안 된다. 우리 아이 광우병 고기 먹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예요? 유모차 끌고 나오는 아주머니들이 그죠? 그 다음에 그 청계천에 그 유고생들이 나와가지고 그죠?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강화문에 무슨 산성 쌓아놓고 막 풍자와 해악으로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옛날 노동투쟁 하듯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자면 또 안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 생활 주체들이 출현한 상황인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시대로 들어오게 되고 도시가 거대화되면서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고속화되고 공간이 고밀도화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궁금한 게요. 이렇게 또 동네를 산책하거나 이렇게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를 자꾸 지어요.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어도 모자라는 모양이죠. 계속 지어요. 그리고 없어지는 건 개인주택들이에요. 다 없어져. 근데 이게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개인주택이 사라지면 개성이 있는 동네가 사라지는 거예요. 개성이 있는 동네가 사라지면 관광객이 없어집니다. 이게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돼? 공간을 굉장히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유리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층을 또 높이를 낮추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그 자꾸 이렇게 해서 뭐냐면 공간을 고밀도화한다는 것은 자본 획득을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케이블이 계속 빨리 움직이는 이건 뭡니까? 시간이 돈이니까. 시간이 돈이니까. 그러니까 공간의 공물대와 시간의 초고속화는 결국 자본의 논리와 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을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사이버 지배에서 고립된 병든 도시가 돼가는 이런 거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 되려면 제일 첫째 해야 될 거. 교육자치. 교육자치 안 되면 지방자치 불가능하다. 사실은 뭐냐면 지역마다 좋은 대학이 있어야 거기에 머물며 살게 되고 거기에서 생활권이 형성이 되는데 좋은 대학은 서울에 다 있게 되니까 지방은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일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정통성을 갖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전부 그냥 잠시 왔다 머물다 가는 거주지가 돼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그럼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 결국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뭐냐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걸 겪었잖아요. 우리나라 관광 수입의 반 정도가 중국에 의존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여러 가지 이 외국과의 무역 관계를 다자무역을 했다라면 다국적 여러 나라 국가와 무역을 했다라면 중국이 좀 흔들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너무 그게 우리가 의존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각 지역마다 다양한 어떤 그런 경제권을 형성하고 다양한 어떤 이 문화권을 형성해서 세계 각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서울이 조금 힘들어도 살아날 수가 있고 대전이 조금 힘들어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서울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서울이 무너지면 끝장인 거예요. 이게 마치 대기업이 몇 개 의존하고 있는 대만같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이렇게 될 때 이게 대기업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소공동체가 자율성을 갖고 많이 발전을 했어야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중심의 그 주변과 중심이 갈라져 가지고 중심 의존도가 너무 높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마을자치, 어떤 동네자치, 이 주민자치가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생활 언어가 살아나야 돼요. 생활 언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어 철학에서 보면 언어가 체계 언어란 말이 있고 생활 언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기업에 들어갈 때 준비하는 언어 가지고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언어는 체계 언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공직에 계시다가 공부 보시고 저녁에 뭐 좀 만나서 대화 좀 하고 싶다 해서 오랜만에 친구 연락해가지고 친구랑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생활 언어예요. 그 생활 언어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적 체험이 들어있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배경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해요? 생활 언어를 통해 공부하는 건 안 배우고 체계 언어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 서로의 삶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회사 가서는 다 똑똑하고 기업 갔다 똑똑 집에 오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생활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못 갖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뭐냐면 생활 세계가 거대 경제 체계나 거대 행정 체계에 예속이 돼서 붕괴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때는 마을 자치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을이 살라 그러면 그 마을의 체험, 마을의 기억, 마을의 역사들이 소통되는 언어들이 발전이 돼야 이제 가능한. 그래서 아마 여기 저 오다 보니까 이게 강의 이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마을 인문학이 붙어 있더만요. 그러니까 마을의 역사, 마을의 경험, 마을의 기록들을 언어로 만나는 그 장이 바로 생활 인문학이고 마을 인문학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그동안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적대의 정치가 너무 지배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좌우 나누고 진보 보수 나누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런 마치 우리 그 과거에 지리산 빨치산 시대에 보면은 그 좌파 우파가 막 창살을 죽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보면 너무 이 중용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자꾸 그 편가르기를 해서 네 편 내 편 이렇게 소모전을 벌려온 역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끝내려면 어떻게 돼요? 차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 주례를 갔다가 그 젊은 부부가 되는 친구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결혼은 나와 다른 세상을 배우는 훈련의 장이다. 연애는 서로 좋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결혼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내와 참을성을 키우는 게 결혼이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은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차이가 곧 적대, 차별로 옮겨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런 면에서 자치가 굉장히 부족한 사회인데 제가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치란 말 뜻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자치가 스스로 자치 아닙니까? 치자가 다스릴 치자죠. 그러면 뜻을 풀면 그냥 스스로 다스림이에요. 근데 왜 스스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스님들 왜 스스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스스로 다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이 다스려주면 안 돼요? 자치는 개인이 스스로 다스릴 때는 개인 자치가 되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면 마을 자치가 되고 그죠? 도시가 스스로 다스리면 도시 자치가 되는 거고 국가가 스스로 다스리면 국가 자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각 단위들이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죠? 그걸 알고 자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겨주면 그죠? 내가 이렇게 밀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도 제가 땡겨가지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리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나는 내 스스로 움직이고 싶잖아요. 내 스스로 움직이고 싶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난 자유인이다는 거예요, 자유인. 난 누구한테 지배받는 자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치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난 자유인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마을이 자유의 동네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고, 도시가 자유도시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고, 한 개인이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싶다는, 이 세상은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난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자치와 조금 거리가 있는 전 철학을 했으니까요. 딴 얘기 좀 해보면, 근데 책상이 되고 싶을 때는 없어요. 책상이 되고 싶은 적은 없나요? 어떨 때 그래요? 너무 복잡하고 세상에 부딪혀오는 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선택이 너무 많고 그죠? 막 이게 삶이 너무 무겁고 막 그냥 괴롭고 힘들어서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럴 때 한 잔 먹자. 한 잔 먹는다는 건 뭘 의미입니까? 한 잔 들어가면 의식이 좀 몽롱해지죠. 의식이 몽롱해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책상처럼 돼가는 거지. 책상이 부러운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우리가 고민이 많을 때, 고민을 놓고 싶을 때 책상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감당을 못해서 술을 먹고 좀 고민을 잊어보려고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술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중독돼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스스로 다스리는 자기의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개인일 때는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다스린다고 할 수 있지만, 저걸 조금 더 분석에 들어가면 자율과 자립의 결합이 자치다는 얘기입니다. 자율과 자립. 자, 율이 뭐가 들어있으면 율에 규칙 율자죠. 스스로 자자잖아요. 규칙을 스스로 세워서 그 규칙을 스스로 지킬 때 자율적 존재라 그러죠. 규칙을 바깥에서 세워가지고 내가 강제로 그것에 따르게 하면은 타율적 존재죠. 그럼 우리는 누구나 타율적 존재가 되고 싶지 않고 자율적 존재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가 되려면 스스로 다스린다는 말을 하면 스스로 규칙을 세워서 스스로 지켜낼 때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남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끌려다니면 스스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마을이고 개인이고 그 단위체들이 각자가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그걸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율만 있으면 자치가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자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가장 강조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율성입니다. 이 자율성과 관계해서 나왔던 한 사례를 보면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소리 있죠? 그걸 줄여서 자사고라 하지 않습니까?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그 당시 정부에서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열어주다 보면 그 학교가 엘리트 학교가 돼버려가지고 나머지 학교들은 좀 이제 2류, 3류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낳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율성만 주면은 잘 되느냐? 자립이 안 된 지역에 자율성 주면 망해버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치가 되려고 그러면 자율성만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자립성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중앙정부가 정말 어떤 성북구 지역에 자치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자율권만 주면 안 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 돈을 다 갖고 간장할 게 아니고 성북구에서 자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이게 제대로 자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내 개인도 아무리 내 스스로 규칙을 세워서 자유롭게 살려고 해도 먹을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자율과 자립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이게 자치에서 마을자치나 시민자치나 국가자치나 인류자치나 이런 자치로 나아갈 때 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연대입니다.
연대. 우리가 자체 때 마을 자체를 할 때 이 마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웃이 있는 세상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자기를 지탱하지만 남들과 관계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성이 마련되는 형태가 돼야 진정한 자치가 된다는 거죠. 우리 동네만 잘 자치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옆에 있는 동네도 자치가 잘 돼야 서로 이렇게 상생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자치가 안 돼가 쩔쩔매고 여기는 자치만 한다고 해가지고 자치가 유지되겠느냐는 거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대성 확보가 어떻게든 마련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에 왔다 갔던 세계적인 철학자 한 사람이 있었죠. 일반인들에 많이 알려졌던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그죠? 샌델이 하버드 대학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미국 철학자로서 알려진 스타인데 샌델은 기본적으로 그 자유주의적 요소도 갖고 있지만 공동체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근데 그 샌델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찰스 테일러 밑에서 배우고 있을 당시에 29살 되던 해에 그 하버드 대학에는 존 롤즈라고 하는 정치 철학 교수한테 그 롤즈의 이론을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인력 스타가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 롤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구분하게 될 때 자유주의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옳은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 그게 자유주의의 정신에 가깝습니다. 공동체주의는 여러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절충을 해가지고 옳은 걸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중심이 된 사회로 가면은 공동체주의가 발전하지 않고 자유주의가 발전합니다. 시장에서는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남의 사정을 안 봐줘요. 그죠? 성과 내놓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자유주의자라면은 제가 이 반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장학금이 나왔는데 이 장학금을 누굴 줄 거냐 했을 때 성적 1등한테 주는 게 자유주의 원칙입니다. 근데 공동체주의자라면 이 반에서 가장 어려운 친구는 누구고 그 사람의 처지를 고민해서 주는 건데 우리 같이 이 거대 도시사회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장 중심 사회에서는 성과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 통념화되어 있어가지고 상대의 처지를 고민하면서 나누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치를 하려면 시장 안에 뭐예요? 마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장 안에 마을을 만들려면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넘어선 공동체주의적 정신을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대성이란 말입니다. 연대성. 이게 연대성이 이제 마련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개인이면 개인, 마을이면 마을, 국가면 국가. 그들이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주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자치를 할 이유가 없죠. 나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 저도 어제 제가 학생들과 대화하다가 집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라 그러면은 아내가 관계 맺는 사람이 여럿이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나의 아내라 그래야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 아내란 말을 쓰거든요. 그만큼 우리란 말이 이게 머리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는 우리가 중시된 사회를 살았던 배경이잖아요.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보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 때문에 내가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나 때문에 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진정한 자치는 뭐예요? 나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 내가 있는 게 자치예요. 원유로 말하면 일이 다고 다가 이래야 돼. 일즉 다 다적 이래야 돼.
우리가 나를 잡아먹어도 안 되는 거고 나가 우리를 잡아먹어도 안 되는 거죠. 나와 우리가 진짜 상생하는 길로 가는 그 길이 자치의 길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지금 글로컬리즘이 살아나는 게 자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미국 시애틀에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발표한 글의 그 제목이 박 앤 황 온 서브젝트라고 하는 그 주체에 관한 박종웅 선생과 황장엽 선생의 그 주체 이론을 소개하는 글을 시애틀에 가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글을 발표할 때 거기 앉아 있는 학자분들이 뭐 나름대로 꽤 열심히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지 제가 의아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한의 박종웅인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박종웅 선생님이 이 남한 근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북한의 황장엽 씨의 김일성 시절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럼 북한의 근대화가 어떻게 되나? 남한의 근대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제가 김밥을 만들고 미국 뉴욕 맨하탄에 팔러 가면 야 저게 뭐지? 먹어보고 싶은데 햄버거 만들어 맨하탄까지 가보세요. 아무도 안 와요. 이해됩니까? 학문에 있어서도 뭡니까? 로컬리티를 가지고 글로벌을 해야 돼요. 일본의 그 유명한 학파가 철학 중에 교토 학파라고 있습니다. 일본 그 오사카에서 저 교토로 가면은 그 철학자의 길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본의 그 교토 학파가 세계적으로 이 명성을 날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독일의 하이데거 철학을 일본의 선불교랑 결합시킨 거예요. 하이데거만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선불교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윤희상 선생이 세계 음악계에 알려져 있잖아요. 윤희상 선생이 자기 음악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통영 앞바다에 바다소리 들으면서 자기 음악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영의 로컬리티를 세계적 음악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인 게 뭐냐면 로컬리티를 쪽팔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보면은 서울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너 왜 서울 가려는데? 서울이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서울 음식 먹고 서울 언어 쓰고. 예.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애들은 서울 가면 말을 빨리 서울말로 바꿔요. 그리고 지방에 내려서 서울말을 쓰면서 나는 이제 상당히 상주층에 속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투리를 쓰니까 마치 우리 지하철에서 경상도 사람들 와가지고 막 사투리 말하면 원숭이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좀 이 덜 떨어진 인간들이 와서 좀 이 표준적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차별감,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부르디예요. 왜 차별받아야 되나? 왜 사투리가 나쁜데? 근데 이런 이제 로컬리티가 왜 중요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개성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각각의 개성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온 과거가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개성이 없겠죠. 그러면 나다운 내 인간의 어떤 인문학 할 때 인자가 사람 인자가 무늬문자잖아요. 나의 인간의 무늬, 너의 인간의 무늬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 속에 내 무늬가 다르게 형성됐다는 거, 다르게 결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게 사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볼 때 마을도 무늬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 아파트 주민들도 무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늬가 어디서 나와요? 그들이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사를 지워버려요. 왜 지우죠? 이 지우는 데는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부끄럽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태어났던 역사 속의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이고, 일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A라는 동네가 굉장히 못 사는 동네이고 척박한 이 공장 시설을 가지고 살아갔던 어떤 서름 있는 동네라고 할 때
자, 그 동네를 어떻게 해요? 마을 자치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깔아 뭉개버리고 앞에다 씌우면 마을 자치 되는 겁니까? 애완이 있는 그 흔적들을 문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오면은 그 삶을 느껴볼 수 있게끔, 그 삶이 얼마나 우리한테 애절한 그런 어떤 이 상황들이었는가를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어두웠던 시절 같이 없애버려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로컬리티를 세우는 겁니다. 로컬리티. 그러면 성북구에서 가장 로컬한 게 뭐냐, 이 지역이. 다른 뭐 노원구나 저쪽에 무슨 뭐 강남 이쪽 은평구나 뭐 이 서대문구 이런 거 다른 뭔가가 있나.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있어야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구에 와보면 왜 김광석 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오면 이상화 고택, 그 계산성당 그 안쪽에 이제 옛날 이상화 선생님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옛날 게 있으면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거 막 덮어쓰면 와봤자 이거 뭐 없잖아요. 그리움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뭐랍니까? 마을 복원을 하는 거죠. 마을 복원. 이 마을 복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개성을 가진 동네를 만들어야 되고 개성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 아파트 보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만이 살았던 삶의 다른 모습들을 보러 오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그걸 없애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몰 개성 사회는 몰 로컬리티거든요. 몰 로컬리티는 결국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 동네, 도시로 만들어버린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 돼. 또 제일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 포기사회입니다. 이 필요사회, 자살사회. 저는 제가 요즘 이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필라소피컬 카운슬링, 철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상담을 합니다. 주부 상담, 뭐 청소년 상담, 이런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잘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혼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 자녀분들 결혼시켜놓고 이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잦아지고, 그러면 이혼한 밑에 태어난 아이는 또 뭡니까? 학교 가서 이 외로움에 어떤 그런 견디지를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사회 전반에 노인은 노인대로 홀로이시고 아이는 아이대로 홀로이고, 오죽해서 요즘 뭐 싱글 술 먹는데 싱글 밥 먹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고립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립이 심해지면 어디 갑니까? 디프레션이 옵니다. 이 우울이 온다고요. 우울이 심해지면 자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도시화가 되고, 아까 사이버 말했죠. 사이버와 도시화 이렇게 되면서 고립이 심화되고, 고립이 심화되면서 우울을 낳고, 우울이 자살을 낳는 이런 사회. 심지어는 이제 이것도 힘들어가서 포기해버려요. 포기사회. 3포, 5포, 9포.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렇다면 우리가 마을 자체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포기하는 사람 손잡아야 되고, 우울한 사람 손잡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하는 거지. 뭐 하려고 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을에서, 이 성북구에서 자치를 할 때 이 사회에 우울한 사람, 이 사회에 어떤 고립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게 자치의 진정한 어떤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치를 할 때는 제가 볼 때 자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자꾸 여기 지금 여기도 공무원생들 계시지만 제가 한 6, 7년 전에 자치 관계에서 이렇게 와서 자치위원들 앞에 강의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해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치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몇 사람, 자치위원들하고 몇 사람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아파트 동네 주민들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피곤한데 뭐 나오라 그래 나가기 싫고, 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겉도는 구조인데 사실은 자치는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생활에서 나와야 돼요. 생활에서. 그러면 생활에서 보려고 하면 여기 계신 여시에 좀 많이 드신 선생님께서 뭐 이게 한탕 활동하실 때 전문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죠? 그래서 뭐 스님께서는 이렇게 한문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다면은 이 동네 아이들을 내려놓고 한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기타를 굉장히 많이 치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면 기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을의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불러 모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학원 안 가서 배울 수 있고 돈 없어도 교육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 동네에 살면은 없는 사람도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를 가수 행정 라인에서 자꾸만 그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꾸려간다는 것보다는 밑바닥에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엇이 정말 필요한 우리 동네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구 인근에 가면은 칠곡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외관 아시죠? 거기가 한때 인문학 마을 만들기로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던 시범 동네입니다. 그 칠곡에 가면 외관에 금곡리라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하셔가지고 기농을 했어요. 그래서 기농을 해서 거기에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모여서 마을 입구에 있는 창고 있잖아요. 과일 창고, 창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먹는 그 식당을 만들었어요. 식당을 만들고 그게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뭐냐면 그때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양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점심시간에 밥을 해가지고 같이 그 강의를 듣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막 모심으로 온 이 논을 지나서 저쪽 가면은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 마을 도서관에 거기는 컴퓨터도 다 설치해 놓고 시골에 7, 80대 어르신들도 와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찜질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 찜질방에서 마을 주민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찜질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을의 고민이 나오고 마을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동네 주민들한테 오늘 주민자치 회의가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뭐 안 끝내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평소 때 자주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고 그 장에 가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창고에서 모여서 다양한 어떤 그 고민들을 논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람도서관이에요. 들어보셨죠? 사람도서관. 그러니까 거기가 칠곡이 어떤 동네예요? 다부동 전투라고 하시나요? 다부동 전투.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기 전에 그 최후의 전선지가 바로 다부동 전투였던 거죠. 대구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도 다부동 전투 때문이었죠. 그 다부동 전투 때 참여했던 그 선배분들 있잖아요. 그 마을에. 그분들은 글도 못 써요. 그런데 육성 녹음을 하는 거예요. 육성 녹음을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 니네들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지를 그거를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적는 그래서 그걸 또 육성으로 만들어서 듣게 하는 그 세대가 소통을 하고 서로 같은 마을에서의 어떤 아픔들을 공유하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게 뭡니까? 요즘은 그게 일종의 관광지 비슷하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나무가 큰 게 있다, 강물이 좋은 게 있다 이런 것부터 중요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재산들 그것이 하나의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어떤 이 예부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유인 요소가 된 경우들이죠. 여기도 좀 나오지만 장소란 단어 나오잖아요, 그죠? 장소 나오죠. 이 장소는 공간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공간과 장소라고 했을 때는 공간은 뭐예요? 개성이 없는 자리입니다.
어떤 기억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추억이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근데 장소는 기억이 묻어 있고요. 추억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운 것은 장소지 공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장소는 사라지고 공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장소에 살면은 사람들이 서로 인정이 넘치게 되는데 공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사이버 공간에 갇혀버리니까 더 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탈출을 통한 장소 회복이 자치운동이다. 어떻게 장소를 회복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자치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다. 더군다나 요즘 와서는 이주자와 거주자 간에 복합되어 있잖아요. 자주 이사하고 자주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게 장소가 안 되죠.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떠나지 않는 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냐. 제가 이제 이 교육자치의 굉장히 필요 때 어디 가나 이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성북구 자치에서도 성북구가 서울 안에서도 제일 뭐냐면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다면 강남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강남에 데려가 공부시켜야 되는데 이 성북구의 큐가 되겠나? 어떻게 하지 이거? 강남으로 갈 돈은 없고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강 건너 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지방 사람들 서울 쳐다보던 것 비슷하게 한국 사람 미국 쳐다보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어떤 양상이 돼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벗어나려면 성북구에서 아이가 자라도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은 성북구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주민들 중에 소위 말하면 고익을 우리가 안 들여도 얼마든지 그런 좋은 교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교육 자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족이 안 떠납니다. 그 외관에 보면은 외관이 대구를 끼고 있고 구미를 중간이거든요. 근데 거기면 구미라는 거대도시, 대구라는 거대도시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맥을 못 칠 도시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30, 40대 아주머니들 떠나질 않아요. 왜냐? 거기에 어린 초중등학생 평생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평생교육, 평생학습관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좋은 교육적 여건을 만들어서 이 땅에 살아도 자긍심을 갖고 당당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외롭지 않은 어떤 요즘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 자라는 애들 교육까지는 안 되잖아요. 2019년, 20년 되면 입학생이 16만 명이 줄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문제는 제가 볼 때 자치도 있잖아요. 이게 거기 가면 도움이 되더라가 돼야 나오지. 그게 가봤자 뭐 바쁜데 아무 쓸데없이 시간 낭비다 하면 안 나와요. 가면 뭔가가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있어야 가능한 거죠. 제가 또 강의 가면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 자치가 완성될 때 나타난 모습은 그 지역이 일터가 확보돼야 되고 그 지역이 놀이터가 확보돼야 되고 그 지역이 쉼터가 확보돼야 요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되면 정말 자치가 잘된 동네고 도시다. 그러면 여기에 일터는 사실 경제공간이겠고, 그죠? 놀이터는 문화공간이겠고, 쉼터는 생태공간이겠죠. 실제로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도 보면은 놀이터 잘 돼 있거나 쉼터 잘 됐으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일터와 놀이터와 쉼터를 각 단위체, 각 공동체마다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것이냐.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마을 자치하시는 분들이나 도시자치, 이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이 놀이터 쉼터만 만들어가고도 안 돼요. 일터 없으면 안 된다고요. 또 일터만 만들어 놓으면 되냐? 안 되거든요.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돈 좀 많아지면은 정원 잘 돼 있는 어디 그런 데 가고 싶고, 그죠? 환경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마련돼야 제대로 된 어떤 자치가
성립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마을 만들기 실천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소면 아키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이카자키 항에는 헌법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일단은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 동네에 있나? 이게 없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 동네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동네 아름다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가? 상박한 네트워크는 아닌가? 이거를 구축하는 게 소위 마을을 만드는데 가장 근본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일본이 마을 자체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우리에도 저런 부분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성북구 안에 정말 어떤 부분들이 아름다운 자연으로 구성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세상에서 있잖아요. 제일 소중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보다도, 과학적으로 지적인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 중요하다고 봐요. 칸트가 쓴 대표 저작이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의 비판을 썼는데, 이 판단의 비판이 미학에 관한 책이에요.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을 썼던 책을 종합하는 책이 판단의 비판입니다. 칸트가 왜 앞 두 비판을 판단의 비판을 또 종합하려 했던가? 그걸 제가 알고부터는 저도 학문의 마지막 꽃봉오리는 미학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계신 스님들 어릴 적에 어려움이 있거나 좀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찾으셨어요? 엄마 찾으셨어요? 엄마 찾으셨죠? 왜 그러셨어요? 왜 아버지 안 찾으셨어요? 아버지를 왜 안 찾으셨어요? 아버지는 어렵고 엄마는 바로 저 점이에요. 아버지는 어려운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지금 제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도와드리지만 아버지가 아직도 무섭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왜 무서웠냐? 아버지는 도덕적인 존재의 이구자 이랬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뭐냐면 나한테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항상 도덕적 명령을 내리셨어. 근데 어머니는 괜찮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신이 나한테 존경의 존재로서 살고자 했지 사랑의 존재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사랑으로 저를 맞아줬어요. 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거리 좁히기이고 존경은 거리 두기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외로워요. 사랑받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아이들 교육시킬 때 뭐냐면 과학적으로 머리에 많이 든 인간을 길러주거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것에 그런데 더 집중된 교육을 시켰지,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정서를 못 길러준 거죠. 한국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학 교육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윤리 교육이나 과학 교육은 많이 시켰는데 미학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정년하면은 뭘 할 생각이냐면 제가 가장 소중히 하는 동네에서 철학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철학 카페.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때 뭘 배우려 하냐면 효소빵 만드는 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커피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와 빵을 대접하면서 한 3층 정도짜리 건물 지어서 3층 우리 집하고 사는 집하고 2층은 제가 철학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 박스를 만들고 1층은 커피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 와서 빵 드시고 커피 드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같이 읽고 그 책을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는, 외로운 사람들이면 다 모여라. 여기 오면 외롭지 않다. 여기 오면 아름다운 게 만들어진다. 그런 이제 제가 카페를 하면서 여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어디서 그게 왔느냐면 제가 대구로 처음 이사 갔을 때 우리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리고 내려갔어요. 남들 보면 다 미쳤다고 그러죠. 고등학교 서울서 다니는 애를 데리고 내려갔으니. 근데 저는 제 지조가 가족은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네가 어떻게 되도록 같이 가서 해보자 했는데 제 꿈은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아이가 술 마신다고 막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적응을 못해서 애가 학교를 중간에 중퇴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덕분에 그래도 고려대학원 갔어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위기를 극복에 도움을 줬던 게 뭐냐면 아내는 거기 가서 제가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죠. 아이들은 막 적응을 못하죠. 그 심한 우울이 또 아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여보 이러다가 우리 집이 무너지겠다.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책을 읽자. 내가 읽는 전문서적이 아니고 니네들이 좋아하는 책을 정해라. 그래서 책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읽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아내랑 앉아서 그 책을 가지고 토론하다 보면 유독 어떤 주인공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보면 그 주인공이 나야. 우리 아들이 유독 어떤 주인공을 좋아하는데 보니까 우리 아내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 아이는 이런 감정이구나. 이 아내는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이게 뭐냐면 말로 하면 싸움벌이게 되는데 책을 통하게 되니까 감정이 굉장히 부드럽게 완화가 되면서 늘 그 감정을 표현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그 화목한 과정으로 배내오는 걸 저는 거기서 얻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취미삼아 하는 게 이렇게 무슨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 집에 아파트 앞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함에다가 각각 이름을 써가지고 해당되는 사람한테 넣어놓게끔. 그걸 읽어보고, 이런 원함이 있구나. 그럼 내가 답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게 이른바 독서치료입니다. 사실은 현대사회가 시장이 너무 급격히 또 도시가 너무 가대지면서 전부 고립되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져서 힘든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을 치료해야 될 사회가 됐는데 말 자체도 이 점에서 말을 치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이 말 안에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에서 뭐냐면 이 평생센터 안에 어떤 커피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객식적인 강의가 아니고 오늘은 어떤 선생의 책을 읽고 와서 그 선생님이 책을 같이 토론하고 같이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 고민하다 보면 우리 동네 어떻게 하면 좋겠노? 우리 동네 어떤 사람 힘든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노? 뭐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자꾸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거 해봤자 겉돌아요. 일반 서민들하고는 계속 엇박자 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보면 이 지역 안에 어떤 직종에 많이 참여하는 직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직종들을 분류해가지고 그 직종끼리 묶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걸 얻어낼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칫 뭐 정책만 갖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어떤 능력과 그 어떤 취향과 그런 걸 수렴해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해볼 필요도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평소 때 이렇게 말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저는 뭐 늘 꿈을 갖고 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간디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는 말을 잡아먹고 자란다. 이 공룡 같은 도시를 어떻게 다시 말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내가 사는 세상으로 다시 꾸려낼 것인가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시대가 반드시 짊어져야 될 과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뭐 이게 전달이 어땠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는 제가 볼 때 한국 사회가 사실 그동안 너무 중심주의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규모 단위들이 많이 좀 왕성하게 꽃이 피어야 되는데 이게 초방으로 빨리 들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너무 단식이 돼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사회라는 겁니다. 이거는 극복돼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 안에만 보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역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다양성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가족이 지금 중요한 사회 같아요. 자꾸만 아버지 논리대로 일사불란 움직이라든지 부모의 어떤 규정대로 따라라든지
이런 어떤 접근법 가지고는 더 이상 생산성이 있는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을 살리고 작은 것들이 제대로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자치운동 안에서 잘 구현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 방법 문제를 놓고는 이제 이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또 그쪽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꾸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좀 발전된 지역들을 가서 견문을 넓히고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를 얻어오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혹시 뭐 다른 뭐 말씀하겠습니까? 철학카페 후보지는요. 제가 지금 이제 대구 내려가서 거의 한 이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봉산동 하랑의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한 군데는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오래 살았던 곳이 요 신촌 노고산동입니다. 노고산동. 노고산동 쪽에 제가 그 우리 고향 같은 그 지역에 한번 찾아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문제는 제 재정이 문제죠. 어쨌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도 좀 더 자그마한 이 다리들이 아름다운 그런 생명을 갖고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시대가 왔다. 기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삶이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더운데 또 긴 시간을 저와 함께 이렇게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